이번 시간은 창의력의 비밀, 커넥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팅이라는 건 연결, 융합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혁신의 방법론과 그리고 니즈 관점에서 메소드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혁신을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로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혁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런 혁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필요성은 있는데 그 필요성에 새로움을 더한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걸 new needs를 결국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new needs의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TV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TV는 어떻습니까? 브라운관 TV는 굉장히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관 TV가 예전에 한 40년 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그 선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때 나온 TV는 결국은 그 당시에는 흑백 TV, 컬러 TV 이 시절에는 이 TV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원거리에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공중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으로 뭔가 영상을 받아보는 이런 니즈는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진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런 브라운관 TV를 우리는 혁신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OLED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백라이트 없이 그냥 스크린, 아주 얇은 스크린 한 장이 자체 발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즉 가벼우면서도 화면이 큰 이런 니즈를, 이런 새로운 혁신 기술을 접목해서 결국은 새로운 뭔가를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 예전에 있는 TV는 다 처분하고 다시 더 크고 가볍고 벽에 액자같이 붙일 수 있는 이런 TV를 다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로우면서도 필요성은 있는 이런 걸 우리는 혁신 제품이라고 하고요.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 프로젝터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는 브라운관 TV 형태로 작게밖에 볼 수가 없지만 이게 프로젝터 형식으로 해서 40인치, 50인치, 60인치를 만들어내니 영화관 같은 화면을 집에서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프로젝터를 혁신적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모든 제품은 예전에는 다 혁신적이었지만 이 세월의 진부화, 즉 새롭지 않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혁신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정의하는 것은 필요성, 시장의 수요는 있는데 뭔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그러면 혁신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 문화는 어떻습니까? 기존 나의 욕구, 즉 인간의 욕구의 발로로서 어떤 생각의 습관과 그러한 결과물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뭔가 뉴가 들어가서 그전에는 없는 그런 생각의 방식을 제시했을 때 그걸 우리는 뉴 컬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우리는 새로운 문화 또는 혁신적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제시했을 때는
새로운 제품이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어떤 서비스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생각의 습관과 그리고 그 행동 양식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새로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0년도 전에는 어땠습니까? 피처폰을 통해서 그냥 통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이라는 애플의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생활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통신만 하고 문자만 보내고 인터넷을 할 때는 PC를 통해서 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했던 거죠. 퍼스널 컴퓨터.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의 기능과 통신 기능과 인터넷과 그뿐만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의 이 모든 센서들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예전에는 가전제품으로서 모두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됐던 것을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앱을 깔면은 플레이스테이션보다 더 리얼한 VR이 구현이 되고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비디오 카메라 기능도 어느 일정 부분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MP3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했지만은 지금은 스마트폰의 동영상으로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본방사수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검색해서 VOD, 어떻게 보면 비디오 온 디맨드 형식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용자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어떤 또 문화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이라는 것은 이런 제품 하나로 인해서 사용자 문화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 제품을 혁신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매트릭스가 하단에는 효율이라는 관점과 수직 방향으로는 효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 이것을 사용해야 될까? 니즈 관점에서 효과가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래서 필요성이 why needs 이 필요성이 높으면은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효율 관점에서는 코스트 다운이 될 때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최소 비용에 최소 코스트의 최대 효과를 우리는 경제학의 법칙이라는데 여기서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1사분면이 결국은 혁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는 사실은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뭔가를 제시했을 때 그걸 뉴 니즈를 만족을 시켜고요. 그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new 플러스 needs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익숙하면서 낯선 새로움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사용자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new needs를 위한 모순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익숙한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관점을 제공하는 게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이러한 문화적인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에디톨로지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것들을 결합해서 새롭게 뭔가를 또 내면은 그게 하나의 또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발명을 한다는 건 머리 좋은 사람이 뭔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통찰력을 가지고 뭔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프레임 자체도 하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기존 있는 거를 가지고 에디톨로지, 그걸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의 관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뭔가 뉴 니즈를 제시하는 그 관점을 제시하면 그게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2차적으로 생각의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밸류 체인이 나오고 그런 거를 우리는 밸류는 제품이라고 하면 밸류 체인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새로운 밸류를 통해서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될 때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도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문화라는 것은 유저 칼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예전에 새로운 뭔가를 뉴 니즈를 제시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익숙하고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디바이스의 총합을 우리는 유저 컬처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의 습관, 즉 문화와 그리고 현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를 부를 때 콜택시를 불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면은 카카오 택시라든지 아니면 타다와 같은 형태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생각의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이 스마트폰이 결국은 하나의 그 혁신 제품이고 이걸 통해서 사용자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용자 문화가 미래에는 어떨까요? 미래에는 3D 프린팅과 같은 디바이스가 지금은 어떻게 뭐 흑백만 되고 재료도 단일 재료다 보니 예전에 그 칼라 TV 나오기 전에 흑백 TV와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기술이 앞으로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재질도 다양하게 프린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게 되면 집에 프린터기가 놓여 있듯이 각 집에 3D 프린터가 결국은 놓여져 있을 거고요. 우리는 단지 그 데이터만 받아서 출력만 하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직접 이마트나 이런 쇼핑몰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걸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어떤 밸류 체인이 생성이 되고요. 3D 프린터에서 제공되는 그 밸류가 결국은 확산이 돼서 밸류 체인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 밸류 체인상에는 지금은 음악 작가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작품을 올리면은 음악 유통 채널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어떤 낙전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는데 그게 지금 가장 메인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저 밸류 체인인데 미래의 3D 프린터가 일상화되면 우리의 그 어떤 설계 데이터들 개인이 설계 작가가 돼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미래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결합이 돼서 어떻습니까? 나의 데이터가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어느 집에서 나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즉시 나는 돈을 받는 구조가 되고요. 그분은 돈을 1달러를 내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시중에서는 신발 하나를 사는데 10만 원이 들 것을 그냥 단순히 재료비 5천 원에 3D 프린터를 통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신발을 출력을 해서 신으면 만족도는 더 높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고요. 그리고 물건을 유통하기 위한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단순히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사용자 문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저 컬처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제품, 밸류 또는 제품의 서비스와 결합된 밸류 체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2차적인 사람들의 사용 문화라든지 그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결국은 고차가 되었을 때 하나의 문화를 형성되는 걸 우리는 사용자 문화, 유저 컬처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이 유연했을 때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 중간에 어떤 생각의 방식, 프레임이 변화가 있을 때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걸 관점의 시프트, 즉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는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순을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impossible이 결국은 점만 하나 더 찍으면 I'm possible, 즉 불가능이 나는 가능해 이렇게 변하는데 마음 먹기 다름이라는 거죠.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이게 결국은 혁신을 위한 어떤 창의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관점을 조금 다르게, 즉 생각의 프레임을 조금만 다르게 했을 때 이게 결국은 창조의 하나의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의 구슬이 절대 어떻게 보면 결합이 안 되는 팽팽한 상태인데요. 이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돌려서 옆에서 보면 이 두 구슬은 붙어 있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프레임 시프터, 패러다임 시프터, 즉 관점을 바꿨을 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그 협상을 할 때 상대방과 상대방이 서로 팽팽하게 서로 한쪽에서는 뭘 가져가면 한쪽은 손해보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을 우리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아이디어 싸움은 관점의 싸움이고요. 관점을 다르게 제시했을 때 우리는 그걸 협상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협상에서도 프레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혁신은 new needs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new needs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프레임 시프트,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그 성공 비결 제일 원칙을 보면 이런 프레임 시프트를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선 혁신가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문제의 가장 밑바닥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배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탄소, 니켈, 알루미늄, 폴리머 이런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 재료를 대체할 수 없는가? 그리고 기존 재료를 가지고 성능을 좋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배터리의 원리는 뭔가? 전이차다. 전이차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접근했을 때 이 원리를 알 때 결국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순히 패러다임 시프트만을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원리, 경험을 충분히 했을 때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다고 앨런 머스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의 변화가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인데요. 내가 그 근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야만 이렇게 알아서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앨런 머스크는요, 벌써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그 분야에 A, B, C 분야를 최소 몇 년을 공부를 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A와 B와 C의 그 근본적인 원천 기술을 알고 그 세 가지 분야 또는 그 이상의 분야의 중심을 찾았던 것입니다. 융합은 경쟁력인데 뭐냐? 아주 밑바닥의 지식, 경험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융합이 필요한데 한 차원으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고 최소한 A, B, C 분야에서 또 그걸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 베이직한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본질을 알았을 때 이러한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새롭고 필요한 것으로 정의가 되는데 피터 드러커는 혁신은 새롭게 제공하는 고객 가치라고 정의를 했고요. 혁신은 시간에 따라 진보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모든 제품은 출시 당시에는 새롭고 필요라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으나 현재는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리저란 축과 뉴란 측면에서 처음엔 모든 것이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이지만 시간에 의해서 제너럴, 진보화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성의 측정 요소로는 시장과 포지셔닝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고객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포지셔닝은 제품의 참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고객의 필요성은 시장의 크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크기가 크고 포지셔닝이 즉 차별성이 큰 제품을 우리는 가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장은 큰데 포지셔닝 즉 차별성이 적은 경우는 우리는 시장 개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별성은 큰데 시장이 작으면 우리는 틈새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도 작고 포지션, 즉 차별성도 작은 시장에서 우리는 레드 오션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장의 다양한 특색에 맞도록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혁신은 가치 창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혁신이 가장 적은 곳을 우리는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했을 때 그 이노베이션, 뉴 니즈 프레임과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뉴 니즈 프레임에서 이노베이티브가 시간에 의해서 제너럴 되듯이 가치 창조가 시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레드오션화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혁신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며 인간의 무의식 영역에서 욕구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그 새롭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뭡니까? 정성적인 접근 방법으로 디자인 싱킹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에 말하면 그 혁신의 원리가 인간의 욕구는 물 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숨겨져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런 인간의 욕구를 발견을 했을 때 우리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니즈가 큰 어떤 인간의 욕구 틈새 시장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니즈도 강하고 거기에 새로운 솔루션이 잠시
잠깐 이렇게 레시피가 되면 같이 결합이 되면 큰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혁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니즈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메소드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니즈 관점과 메소드 원리를 보니까 시장의 그 발견, 시장은요 결국 문제를 마이너스적인 필요성을 만족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아예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기회를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의 니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뭔가 혁신성에다가 새로운 기술이 새롭다고만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들의 접근이 어려운 기술이라는 진입장벽, 기술성이 더해졌을 때 이 혁신이 오래 가고 그리고 파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니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과 필요성을 어떻게 보면 충족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관점과 그 다음에 수단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새로움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술성이 결합되었을 때 결국은 이 혁신성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니즈 관점에서 보면 그 니즈는 결국은 고객 수요 기반인데 미래에는 우리가 컨텐츠 중심으로 모든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CPND라는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을 다른 말로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디바이스라고 보면 되죠. 지금 현재는 이러한 컨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미래에는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결국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만이 하나의 제조업의 하나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거죠. 3D 프린터도 다 보급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칼라 3D 프린터가 보급이 되었을 때는 단순히 컨텐츠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중심의 니즈가 앞으로는 굉장히 강할 거며 이런 수요 중심의 즉 인간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를 했을 때 결국은 이런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메소드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어떤 새로운 이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PC와 핸드폰을 결합하면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듯이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을 결합을 한다면은 하나의 새로운 솔루션이 혁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